과거 뉴스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보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다시 또 이 시간이 왔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늘 약간 대학생 훈남 오빠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머리도 네. 좀 예쁘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훨씬 젊어 보여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젊어요. 자, 이렇게 4월이 주는 포근함도 있고 이렇게 갇혀 있고 나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진 씨와 네. 과거 여행 한번 시원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5일부터 함께 보시죠. 1912년 4월 15일 사상 최악의 선박사고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타이타닉호는 길이 269m에 높이 52m, 총 20층으로 증기기관 하나가 3층 가오 크기였던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는데요. 당대의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돼 이중 바닥에 16개의 방수 격실,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문과 같은 시스템이 적용돼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일명 불침선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에서 2,200명 이상의 인원을 태우고 뉴욕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당직을 서던 갑판선원은 전방 450m에 높이 20m 정도의 빙산을 육안으로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그렇게 빙산과 충돌한 뒤 타이타닉호는 4월 15일 새벽 결국 침몰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침몰 희생자 수는 영국 상무성 발표에 따르면 무려 1,513명. 배에는 모두 16척의 구명 보트와 4척의 접는 보트가 있었지만 승객의 절반밖에 탈 수 없었고 구조 신호도 통하지 않아 결국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화 타이타닉. 영화 속 여주인공이 두 팔을 벌리고 섰던 뱃머리는 현재 박테리아가 금속을 섭취해 생긴 녹으로 뒤덮인 모습으로 대서양 깊은 곳에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관광 명소였던 노트르담 대성당. 지난 2019년 4월 15일 오후 6시 50분 이곳 꼭대기 부분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96m에 이르는 첨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지붕의 3분의 2가 소실됐습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건물이었는데 안타깝네요. 누가 불을 저지른 건가요? 아니면 사고인가요? 화재 원인이 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850여 년 동안 파리의 역사를 함께 지켜온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때문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화재 다음 날 노트르담 대성당을 더 아름답게 복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Nous rebâtirons Notre-Dame. Parce que c'est ce que les Français attendent. Parce que c'est ce que notre histoire mérite. Parce que c'est notre destin profond. 사고 직후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에서는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는 파리 시민들의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복원이 진행 중인 노트르담 대성당. 하루빨리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2002년 4월 15일에는 중국 국제항공 소속 여객기가 김해 국제공항에서 4.6km 떨어진 경남 김해시 돛대산 기슭에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내에 추락한 비행 사고는 흔치 않은 일인데 당시에 인명사고도 컸나요? 사고기에는 한국인 136명, 외국인 19명, 그러니까 총 승객이 155명, 승무원 1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 무려 12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중국 쪽 항공사인데도 우리나라 승객이 많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2013년 4월 15일에는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서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면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피해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네. 범인은 결승선 부근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든요. 네. 이 폭발물이 터지면서 8살 소년을 포함해서 3명이 숨지고 264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 당시 참가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그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4월 16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14년 4월 16일 잊어서는 안 될 해상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014년 4월 15일 밤 9시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 출항 다음 날 오전 8시 48분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말았는데요. 연락해 주시면 전선 이용합니다. 지금 옆에 넘어가 있습니다. 다급한 구조 요청은 계속됐지만 승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이게 정말 다시 봐도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정말 조금만 더 대처가 빨랐더라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요. 선실에서 기다려라. 안내방송에 따라 배 안에 머물던 승객들은 불안감 속에 구조되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배를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과 허둥지둥하기만 했던 해경. 결국 304명이 희생됐고 172명만 구조됐습니다. 잘못된 상황 판단과 대처가 피해를 키운 세월호 참사. 그 참담했던 기억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보고 싶어! 예빈아,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오빠 갈 때까지 기다려!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이번에는 20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공대에서 33명이 숨지는 최악의 캠퍼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자살한 범인은 바로 23살의 재미 한국인 조승희. 당시 한국과 미국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That person is Cho Sung-hui. He was a 23-year-old South Korean here in the U.S. as a resident alien. 아침 7시 15분 기숙사에서 2명을 살해하고 자신의 영상과 사진을 담은 소포를 한 방송국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권총으로 본인을 막 겨누기도 하고 망치를 들고 막 일그러진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런 위협과 동시에 분노를 담은 목소리가 들어있었습니다. I did it. I had to. You had 100 billion chances in the ways to have avoided today, but you decided to spill my blood. 초등학교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조 씨는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냈는데요.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며 총기 난사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미국에선 자기 보호 대신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가 된 총기에 대해 규제 논란이 강하게 일었는데요. 그러나 정치권의 외면 속에 대형 총기 참사는 계속 되풀이돼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1867년 4월 16일에는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태어난 날인데요. 누군지 바로 아시겠죠? 그럼요. 네. 바로 라이트 형제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 형제면 2명이잖아요. 그쵸. 누가 태어난 거예요? 형인 윌버가 태어난 날인데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고 머리가 비상했다고 합니다. 진혁 씨는 머리가 또 비상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이언스 앵커답게. 그렇죠. 팽팽 돌죠. 네. 혹시 최초의 비행 시간? 그래도 한 3분? 3분. 네. 조금 아까웠어요. 12초. 12초? 왜 이렇게 짧아? 그게 비행이야? 비행 시간은 딱 12초였고요. 비행 거리는 36.5m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인류는 더 긴 시간 그리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이제 화성으로 보내고 명왕성으로 보내고 그렇죠. 자, 누군가의 도전이 지금의 이 우주 항공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4월 17일의 과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불을 피하러 주민들은 하나둘 서둘러 나왔고 대피하던 중 한 40대 남자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남자가 휘두른 칼에 무려 5명이 숨지고 6명이 자상을 입었는데요. 그 남자는 바로 이곳 아파트에 거주하던 안인득. 이 아파트의 방화도 안인득의 범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을 지르고 일부러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네요. 맞아요. 그는 평소에도 이웃과 불화가 잦았는데요. 2019년에만 그와 관련해 경찰이 7번 출동할 정도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아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2020년에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난동으로 인해 이웃들이 영문도 모른 채 희생당한 사건. 그러나 끝까지 범인의 진심 어린 참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1983년으로 가볼까요? 우리 고유의 민속 기음기인 씨름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1983년 4월 17일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 마지막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당대 대한민국 최고의 씨름꾼을 가리는 경기에 국민들의 열기는 상상 그 이상. 이변이 없는 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백두급 이준이나 홍현욱이 차지할 것으로 모두 예상했는데요. 모든 체급 장사에게 문호가 개방된 씨름판이었지만 무게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백두급 아래에서 넘보기는 힘들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회 우승은 이전까지 우승 경력이 없던 무명의 씨름꾼 이만기. 연락하면 저는 이제 8강 시합을 이준희 장사나 홍현욱 뭐 이봉걸 장사를 씨름을 한번 잡아보면은 실제 이만기 장사가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기 장사 보고 네가 더 실력이 더 낫다. 이렇게 본인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초대 천하장사 이만기는 무등을 타고 경기장을 돌면서 눈물을 보였는데요. 사람들에게 씨름의 묘미를 한껏 만끽하게 해준 이만기는 호남형의 얼굴과 근육질의 아름다운 몸매로 씨름의 인기를 단숨에 몇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8년간 민속 씨름판을 누비며 따낸 타이틀은 한라장사 7회, 백두장사 18회, 천하장사 10회로 여전히 씨름판의 레전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진 씨, 어벤져스 아시죠? 알죠, 알죠. 네, 좋아하시나요? 사랑하죠. 바로 그 어벤져스가 내한한 2015년 4월 17일엔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시 어벤져스2 개봉을 앞두고 있었는데 서울 마포대교와 세비섬, 그리고 바로 여기 상암동까지 한국 곳곳에서 촬영해서 다른 때보다 국내에서 기대감이 더 컸죠. 전체 촬영분의 30%가 한국이었대요. 오, 맞아요. 저도 영화 보면서 저기 봤다. 저기 내가 아는 곳이다.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네. 보면서 네. 저거 둥둥섬 아니야? 그러니까요. 자, 그럼 4월 18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로 전국이 들끓던 1960년 4월 18일 낮 12시 50분. 3천여 명의 고려대 학생들이 민주 역적을 몰아내자며 시내로 행진했습니다. 안암동에서 종로를 거쳐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한 학생들은 만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주와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그 총장도 나섰지만 시위를 말리기가 힘들었고 야당 소속의 선배들이 달려와서 설득해서 겨우겨우 시위가 잠시 멈췄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농성을 푼 시각은 오후 6시 40분. 질서정연하게 귀교하는 학생들의 뒤를 7대의 버스와 2대의 트럭에 나눠 탄 경찰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7시 20분경 을지로 4가를 지나던 시위 대열이 종로 4가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앞서가던 경찰차가 방향을 종로로 바꾸자 시위대도 무심결에 그 방향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종로 4가 천일백화점 앞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60여 명의 폭력배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쇠갈고리와 쇠망치, 쇠사슬 등을 휘두르며 학생들을 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날 한 명이 숨지고 학생 40여 명과 기자 6명이 피를 흘리며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끔찍했던 폭력 장면은 기자의 카메라에 담겼고 사진이 준 충격과 분노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서울 시내 학생들이 성난 파도처럼 거리로 뛰쳐나왔고 형령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55년으로 가볼까요?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1955년 4월 18일
미국 프린스턴 병원에서 수면 중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6세. 그는 인류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1879년 독일 울름에서 유태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스위스 취리히 이공대학을 마치고 연구에 몰두해 1905년 봄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 뒤 프라하 대학 교수와 베를린 대학 교수가 된 아인슈타인은 1916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며 물리학자로서 이름을 떨쳤으며 1921년에 이 연구 결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는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히틀러 독재 정권에 쫓겨 193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회주의자였던 그는 미국 내 소수인종을 위해서도 힘썼으며 눈에 띄는 정치적 입장으로 나치의 처형 명단은 물론 에드거 후보 FBI 국장의 1급 감시 대상에도 올라 있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이자 세상의 이단아 아인슈타인.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8일에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2000년에는 서울 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야구 경기 도중에 포수 임수혁이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지는 사고가 있기도 했어요. 이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사건이었죠. 그럼요. 특히 당시 정상급 포수였기 때문에 팬들의 충격은 더 컸는데요. 의식불명인 채로 병원에 옮기는 도중 호흡과 맥박이 일시 정지됐고 결국 제때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해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을 10년 동안 해오셨는데 결국 2010년에 사망하셨죠. 그렇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선수들의 경기 중 안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기기도 한 그런 계기였어요. 그리고 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화재로 도시의 98%가 잿더미로 변하고 7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뭐였나요? 바로 지진이었는데요. 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불바다가 됐고 지하의 수도 파이프가 망가지는 바람에 소방관들은 물이 없어서 건물이 타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했다고 해요. 이 불은 74시간 동안 이어졌고 2만 8천 채의 건물이 파괴되는 정말 대형 재난이었죠. 그렇네요. 네. 무거운 소식이 많아서 가슴이 좀 무거워지는데. 네. 자, 그럼 4월 19일의 과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킨 사건.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약 한 달 전 1960년 3월 15일 열린 정 부통령 선거에서 온갖 불법적인 수단이 총동원됐는데요. 4할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야당 참관인 축출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4할 사전투표가 뭐예요? 놀라지 마세요. 네? 이 투표함에다가 이승만, 이기붕을 찍은 표를 네. 미리 한 40% 정도 채워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와.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그런 수법을 통해서 이렇게 40%를 미리 채워놓은 거죠. 기가 막힌 자유당의 모습을 보다 못한 국민들은 전국 각 도시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숨지자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이 같은 행동은 4월 19일 절정에 달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를 메웠고 경무대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차별 총격이 이뤄졌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며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혁명 역사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9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9년 4월 19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당시 1883년 국교를 맺은 이래 영국의 국왕으로서는 최초의 방한이었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 대회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 국립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3박 4일 일정 동안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러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 문화를 체험했는데요. 특히 3일차에 방문한 하회마을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유성룡가에 들러 인간문화재 조옥화 씨가 마련한 한국 전통 생일산을 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회 별신 구탈놀이를 관람하면서 한국 전통 문화의 멋에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즉위 70주년을 맞은 엘리자베스 여왕. 당시 방문은 지금까지 기억되며 여전히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1년 4월 19일에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공식 한국 방문이 있기도 했는데요. 남북한을 통틀어서 소련의 국가 원수가 한반도를 방문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컸던 사건이죠. 네, 북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방한을 했다는 사실이 당시에는 큰 화제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1947년 4월 19일에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기도 했는데요. 바로 제51회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한 서윤복 선수가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광복 후 얼마 안 됐을 시기라 감동이 더 컸겠어요. 그럼요. 광복 후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국제 마라톤 대회였는데요. 여기서 우승까지 해냈으니까 그 감동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자, 그럼 4월 20일의 과거 속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1997년 4월 20일) 전 북한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이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황장엽은 도착 직후 공항에서 발표한 서울 도착 인사 말씀을 통해 나의 청원을 허락해주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망명 소식이 전해졌을 때 북한에서는 남한이 납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믿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네. 그는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의 최고 이론가이기도 한데요. 14년간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11년간 최고인민회의 의장, 18년간 조선노동당 비서로 일한 북쪽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권력 핵심 인사로 역대 탈북자 가운데 최고위 인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망명 소식은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였는데요. 망명 이후 그는 반김정일 운동 활동을 전개하다 201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1981년으로 가볼까요?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유엔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선언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지정된 것인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공을 세운 11명이 훈장, 161명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는 다양한 공연과 비장애인, 장애인 간의 교류가 이어져 왔는데요. 또한 이날을 전후한 약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1회 기념 행사가 시행된 이후 1989년에는 장애인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4월 20일에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번식하는 희귀종 저어새의 이동 경로가 최초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 우리나라에서만 번식한다고 하니까 네. 신기한데요? 네, 이 저어새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데요. 동아시아에만 서식하는 종이고 주로 서해안 무인도에서도 번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어새라는 이름 참 재밌잖아요. 네. 왜 이름이 저어새가 된 거예요? 이 생김새가 보시다시피 독특하잖아요. 주걱처럼 생긴 부리를 얕은 그 물속에 넣고 좌우로 이렇게 저으면서 먹이를 찾는 그 특별한 습성 때문에 저어새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약간 이렇게 먹는 거구나. 그렇죠. 네. 여기다가 이제 국자 딱 저으면서. 잡고 이렇게. 맞아요. 아, 귀엽네. 그리고 2003년 4월 20일에는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가 개봉될 당시만 해도 영화의 바탕이 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이었는데 현재는 범인이 밝혀졌죠. 그렇죠. 자, 그럼 4월 21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격동의 80년대가 막 시작된 1980년 4월 21일. 이날 강원도 정선 탄광 지역에서는 광부들을 중심으로 사북 항쟁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한 달여 전인 이때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인 동원 탄좌 사북 영업소 광부와 가족 6,000명이 들고 일어나는데요. 그들은 노조 지부장 부정선거 무효와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이른바 정보 형사로 불리던 사복 경찰관들이 있었는데요.
잠입이 현장에서 발각되자 지프차를 타고 도망치던 경찰이 수십 명의 노동자가 앞에 있는데도 그대로 질주해 4명의 광부들을 다치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신군부는 이 사실을 단순 교통사고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침해됐다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사북에 들이닥쳤는데요. 광부와 그 가족 150여 명은 정선경찰서 임시조사실에서 물고문과 폭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 중 약 50명은 부녀자들이었고 성적 유린과 학대, 희롱도 이어졌습니다. 이웃 공동체가 파괴되며 당시 피해자 상당수는 탄광을 떠났고 그렇게 그해 봄은 사북에 슬프고 끔찍한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194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46년 4월 21일 케인스 경제학의 창시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63세로 사망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경제학자 케인스는 거시 경제학의 새 지평을 연 인물로 유명한데요. 케인스는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경제학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요. 기존의 주류였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고 믿어 시장을 통한 가격, 즉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스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한 가격 조정을 믿지만 가끔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케인스의 이론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론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1910년 4월 21일은 톰 소여의 모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분 그 어릴 때 우리가 권장도서 작가로 많이 등장하신 분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꿈과 희망을 주던 그 소설과 다르게 본인의 현실은 딸들과 부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생전에 마크 트웨인은 나는 1835년 헨리 혜성과 함께 태어났다. 이제 내년에 헨리 혜성이 다시 온다. 나는 혜성과 함께 떠나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정말로 1910년 4월 21일 헨리 혜성이 지구에 근접한 다음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과거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맞이.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혼란스럽다. 월드. 두 분만 미리 맞춰놓고 들어오시나요? 아니요, 그냥 애드립으로 한 건데요. 정말 혼란스러워. 아니 그게 이거 문제를 맞지. 우리도 라 하려다가 라라랄랄라 이렇게 갔잖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라라랄랄랄랄랄랄라 라떼 월드 이러려다가 저 오늘 정말 활기차게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요즘 날씨가 정말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있잖아 그 포근한 날씨. 뭔지 알죠? 기분이 감싸주는 좋아지죠. 날씨. 지금 제 핸드폰에 꽃 사진만 수백만 장이에요. 몇 살이에요? 수백만 장이었어요? 어머니? 수백 장.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길 지나가는 꽃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맞아. 근데 나도 요즘 내 핸드폰에도 꽃 사진이 진짜 가득하거든요. 알겠어. 나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사진이 꽃이야. 예. 그거 뭔지 알죠? 꽃이? 진행할게요. 라임 끝내줬어. 자, 이렇게 완연한 봄 날씨가 되면서 야외로 나들이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그래도 코로나 시대인 만큼 예전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이 눈에 띄죠. 그 진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공주도덕에 대한 의식이 높다고 느끼는 게 진짜 요즘에 다시 한번 또
되새기게 되는데 요즘은 그 어딜 가나 마스크 안 쓴 분들 찾아보기 힘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손 세정제 있으면 무조건 가서 이렇게 미리 본인이 스스로 지키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 위생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남한테 피 주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진짜 보여서 더 따뜻한 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생, 보건, 안전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 더 중요성을 띠는 시민의식, 그러니까 공중도덕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시대별 공중도덕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If you're looking for another rent boy, they're on the corner of Smith Street. 킹스맨. 아, 너무 재밌게 봤어. 야, 이 장면에서 나온 명대사가 있죠. 아, 그치. 보세요. Manners maketh man. Do you know what that means? 그쵸. 매너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뭔가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 인간. 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할 규칙과 개념들이 있죠. 그런 이유에서 민주사회 시민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공중도덕에 대한 교육들을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공중도덕들이 강조됐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량이 급증하면서 도로 곳곳에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표지판이 생겨났고 경찰은 횡단보도 통행 위반자를 단속, 즉 침해 회부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버스, 택시, 자가용 등 자동차 보급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교통체계 역시 복잡해졌는데요. 갑자기 변화된 교통 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요구된 가장 중요한 공중도덕은 바로 교통법규 엄수였습니다. 교통질서. 혼잡한 거리, 저 무질서한 버스의 행렬을 보십시오. 이게 뭐 사고 안 나는 게 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요. 사람만이 지나다니기로 돼 있는 인도에 자동차까지 몰려들어 난장판을 이루는 저것은 또 어떻습니까? 야, 근데 진짜 질서가 없네요. 엄연히 차를 세우지 못한다는 표지판이 붙은 데서 차량들이 아무렇게나 정차해 있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와. 회전할 수 없는 곳에서 단속하는 사람의 눈을 피해가며 차를 돌리는 저것은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오, 저렇게. 엄연히 횡단보도가 있고 육교가 있는데도 차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면 잠깐만. 이야. 8차선을 그냥 왔다 갔다 하네요. 아니,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입니다. 오, 야, 가운데 도네. 얘들아, 너무 위험해. 닭싸움에서 밀려나면 어떡하려고 해. 거리의 교통질서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길을 걷는 사람이 다 함께 스스로가 지켜야 하겠습니다.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리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와, 근데 저 시절에는 횡단보도나 차도에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왕복 10차선인데 교차로에 차선이 없어요. 사고 나기 딱 좋겠네. 아, 그러니까. 70년대에는 자동차 보급률이 아무리 높아졌다고 해도 대중교통은 모자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70년대에는 이런 캠페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밝은 사회를. 지금 새치기를 하지 말자라는 캠페인인 것 같죠? 네, 요즘은 뭐 당연히 새치기 하는 분은 없는데 70년대만 해도 줄서기 문화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저렇게 새치기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꼴배기 싫어. 어우, 난리 났네요, 아주. 야, 버스편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렇게 안 하면 타기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달리는 버스에 올라타면 큰일 나겠는데요? 야, 문을 연다, 문을 열어. 어머, 꾸겨 넣으려고 담배 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두깨 씨 아닙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자, 80년대에는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하철 내에 공중도덕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지하철은 대중교통수단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먼저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군요. 내린 후에 타셔야죠. 저렇게 탄다고 지하철이 빨리 출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큰 손해나 보는 것처럼 여기는 사고방식. 야, 그 본인도 민망하니까 자는 척하는 거 보세요. 바로 앉자마자 어떻게 잠들지? 내를 구획하는 등 질서와 예절을 바로 지켰으면 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하철 이용률은 더 높아졌지만 시민들의 공중도덕 점수는 크게 높아지지 않았는데요. 자, 지하철을 타려면 뭘 내야 하죠? 돈! 그렇죠. 돈을 내야겠죠. 하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무임승차를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무임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뉴스 영상을 준비했는데 네. 한번 보시죠. 아이고. 아유, 맞아. 그냥 아래로 들어오시네. 어이구, 건강하시다. 멀리서부터 눈치를 보면서 개찰구에 향해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마음속으로 부정한 행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찰구에 다가온 이들은 주위를 살핀 뒤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개찰구 아래로 기어듭니다. 지금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내가 여기 계속 있었다고 그래 지금? 아까 얼마나 민망해요. 아유, 그러시지 말지 좀. 그 몇백원 아끼려고 그냥. 일부 젊은 층인 학생들은 개찰구 막대 위를 마치 허들 선수처럼 뛰어넘습니다. 긁지 마세요, 그래. 단돈 몇백 원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내팽개치는 시민의식 실종의 현장입니다. 위로도 뛰어넘어가고요. 또 직원이 나와 있으면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자율이 주어질수록 더욱 질서를 지키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게 들어갈 때도 저렇게 무임승차를 했으니까 나올 때도 지금 저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번이나 저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세 분은 혹시 안 지켰을 때 화가 나는 공중도덕 있으세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임산부나 아니면 노약자분들 계신데 젊은 분이 그냥 이렇게 아주 뭔가 이렇게 모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솔직히 조금 꼴보기 싫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양보나 이런 거. 네. 저는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다시 이제 내리고 좀 탔으면 좋겠는데 아까 나왔지만 진짜 심했거든요, 예전에는. 내리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저 그 여기서 못 내리고 다시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한두 고장 더 하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환승역, 지옥의 신도림역이라고 하죠. 맞아. You can transfer number 2 right. 그 신도림역 하면 진짜 다 맞물리면서 맞아. 내리지를 못해요. 미리 그래도 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저는 사실 평소에 화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통법규 어길 때 운전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누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온다거나 급정거한다거나 저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비상 깜빡이 누르는 거를 진짜 습관화해야 돼. 맞아요. 예.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갑자기 껴들어서 위험하게 들어왔는데 비상 깜빡이도 안 껴주면 이제부터는 막 나도 모르게 욕이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켜주면 금방 사고나 드는데. 하루도 몇 번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맞아요. 이렇게 일상 곳곳에서 공중도덕이 지켜지지 않으면 피해가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2000년대 초에는 배려 없는 무분별한 예약과 취소로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관련 뉴스 보시죠. 네네. 저 제주도 가는 거. 한 항공사의 예약센터. 항공표를 예약하려는 승객들의 전화가 24시간 쉴 틈 없이 걸려옵니다. 그중에는 하소연하는 전화도 상당수입니다. 예약이 꽉 찬 항공기의 좌석을 얻기 위한 전화입니다. 죄송합니다만 4일날 출발하시는 편하고요. 오시는 편도 지금 자리가 없고. 특히나 우리 애들이랑 약속했는데. 미국에 아드님이 사시고 계시는데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안타깝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야,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정작 예약이 만석인 비행기가 출발할 때는 빈자리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네요. 제가 현장에서 수속을 하다 보면요. 예약을 하시고 탑승을 안 하시는 분께서 비행기 한 대당 15% 정도 됩니다. 편리한 예약 제도 때문에 정작 급한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타서 볼일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면 진짜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저 좌석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애가 탔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 통신의 발달로 예약 시스템은 점점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일단 잡고 보자 이런 식의 무분별한 예약도 많아졌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예약을 하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탑승이 어려우실 경우에는요. 다른 분과 더 급한 분을 위해서 예약을 미리 취소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비행기를 못 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취소해주는 예의는 지켜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취소하면 현장에서 발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항공기뿐 아니라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체 좌석의 2.3% 정도가
빈자리로 운행됐습니다. 입석 승객들이 많은 주말에는 정말 안타까운 빈자리입니다. 네, 주말에는 손님이 정말 많은데요. 예약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입석 승차권을 구입하신 손님들에게 정말 우리로서는 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명절 항공기나 열차표는 대개 1년 전에 예약이 끝납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예약을 취소한다는 아주 간단한 전화 한 통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바람직한 예약 문화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르잖아. 나 하나쯤이야. 뭐 이리 안 간다고 해서 뭐 큰일이 되겠냐마는 모두가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꼭 필요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양심이 또 있는데요. 지금 영화관 앞에선 볼 수는 없지만 예전 영화관 앞에선 자주 볼 수 있었던 것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예전 영화관 앞이요? 네. 남자친구? 안표 있어요. 안표. 안표. 있어요. 맞습니다. 매진돼가지고. 맞아요. 바로 안표 거래입니다. 와, 관련 뉴스 보시죠. 난 사봤는데. 사봤어요?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한 개봉작 상영관 앞. 표를 사려는 사람들 사이로 나이든 몇몇 사람이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뭔가 움직임이 수상한데요? 극장 앞에만 정확히 7명. 모두 안표상들입니다. 매표소를 바로 앞에 두고도 전혀 꺼리낌 없이 안표를 판매합니다. 손이 되게 빠르세요. 극장에서 받는 요금에 2,000원을 더 받지만 상영 시간이 다가올수록 부르는 게 값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인터넷 예매가 없어서 진짜 극장 앞에 가면은 안표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표상들이 미리 다 사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금방 매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데이트하러 기분 좋게 갔는데 분명히 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여자친구는 옆에 있지. 영화는 곧 시작되지. 맞아. 그럼 이거 영화 못 보면 시간을 뭘로 때우냐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막 2배, 막 2.5배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몇 개 살려고 그래요? 네 사람 정도. 4장 본부에 32,000원. 왔어요? 한 장당 2,000원씩 더 받아요? 되게 은밀하게 대화를 하시네요. 그렇죠. 서로 안 쳐다보면서. 그러니까요. 눈도 안 마주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또 다른 개봉작 상영관. 극장 앞에는 안표상이 눈에 띄질 않지만 바로 옆 골목으로 돌아가면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렇게까지 한다고요? 표를 못 구한 사람들을 후미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은밀히 거래합니다. 특히 뭐 설날 개봉작 이런 것들은 이들이 난리가 표를 나죠. 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많아요. 대학생들이 와서 표 사가지고 아줌마들한테 나눠주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대면 한 사람이 6장씩 예매할 수 있거든요. 전화로 예매하면 12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대고서 12장을 예매하면 예매해서 이제 그날 와서 찾아가면 이제 사재기가 얼마나 심했으면 영화표 예매하는 거에 이제 주민등록번호까지 사용을 하겠어요. 모처럼 좋은 기분으로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 그러나 극장가를 판치는 안표상들로 짜증만 남습니다. 아니 기수 씨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표 사보신 적 있으시다고요? 그럼요. 아니 근데 혹시 사보기만 하고 팔아보신 건 아니죠? 팔진 못했죠. 제가 뭐 팔았으면 여기 자리에 못 있겠죠. 그리고 또 야구장 안표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야구장 안표. 야구장 안표는요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막 이런 한국 시리즈나 뭐 플레이오프 이럴 때 중요한 경기 있죠. 그럴 때는 진짜 쓱 어디선가 나타나. 어떤 아저씨들이 배우세요. 딱 던지고 가. 그럼 고개 돌아보면 그때 딱 와서 붙어요. 잠실 야구장에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일부 대학생들이 저렇게 막 티켓 미리 사가지고 사재기 하는 알바를 했다면 용돈벌이로. 그렇죠. 요즘에는 또 샤땡. 아시죠? 이렇게 샷땡, 뭐, 요런 명품 매장. 요즘 또 품귀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줄을 막 쓰고. 그러니까 입장 인원이 제한이 있으니까 오픈런에 오픈런이라고 오픈하자마자 들어갈 수 있는 막 뛰어가는 게 있거든. 또 줄을 서야 돼요. 맞아. 줄 대신 서주는 알바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대에 따라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일들이 많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물이 등장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규범이나 약속도 새롭게 정해져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휴대폰입니다. 1990년대부터 휴대폰 보급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전화 예절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죠. 네. 공공장소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핸드폰을 뭐 진동이나 소리를 줄여놔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연장이나 강의실 같은 데서는 아예 꺼두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진동으로 해주는 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당연한 건데 저 때는 그런 게 잘 지켜지지가 않았나 봐요.
지난 6일 오후 버스를 타고 가던 여대생 강모 양은 휴대전화를 걸다 큰 소리로 통화한다고 항의하는 대학 교수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반말에 오가다 싸움으로 번져 결국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아이고야. 가입자 1,000만을 넘어선 우리 사회의 이동통신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정숙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서는 미리 주의를 주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공연 중에 가끔가다 핸드폰이나 삐삐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장면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장면에서 핸드폰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배우가 집중도 깨지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공연할 때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 예. 안내상 그 앞에 그 바람을 잡는다고 하죠. 오프닝 그 사회를 볼 때 저 얘기를 진짜 한 3, 4분 들여서 진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중간중간 너무 많이 터지니까 우리가 맞물리면 그게 다 꽝이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때 당시엔 또 띠리리리리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암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연. 맞아. 그 암전이 될 때 이제 꼭 그 궁금해가지고 이 새끼들 뭐 하나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후시 불빛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고. 맞아. 네, 그러면 다행인데 자기 얼굴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꼼꼼한 데서 진짜 귀신처럼 얼마나 무섭게 보는데. 예. 아무 때나 울려대는 휴대전화로 짜증이 나는 건 지하철도 마찬가지. 옆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탓에 출퇴근길에 남의 집 속사정까지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25분에서 30분 지하철을 타는데 타수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서서 가거나 뭐 자리를 옮겨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데로 옮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상하게 처음에 저 휴대폰이 생겼을 때 처음에 자기 샀다고 자랑하듯이 일부러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여보세요. 지하철이지. 그럼 이동하면서 내가 전화하지. 그래 금방 가지. 이거 잘 되네. 그 옆에서 보면서 잘 들려. 잘 터져. 얄미워. 이런 사람이 있어서 초창기에 진짜 자랑하려고. 맞아.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나는 키소리에서 게임의 효과음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TV를 보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도 생겨나 소음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저것도 은근 되게 스트레스예요. 옆에서 들을 때.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도 기본적인 예절이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발산되는 휴대전화 액정 불빛은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합니다. 저거 진짜 짜증나요.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 대수는 4,300만 대로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예절 수준도 함께 갖췄는지는 깊이 되새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저 진동 소리가 정말 벨소리보다 더 듣기 싫어요. 예전 거는 더 했잖아. 와! 맞아요. 독서실 같은 데서. 맞아. 나무에 딱. 맞아요. 드르르 하면서. 그래도 지금 극장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대부분 휴대폰 에티켓은 잘 지키시는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의 이 확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통화 자체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죠. 자, 그런데 공중도덕이 꼭 이 현실 공간에서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한 언론사 자유 게시판입니다. 험한 제목의 글이 즐비하고 온갖 욕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머머. 수많은 이른바 안티 사이트도 마찬가지. 험담을 넘어 심지어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근거 없는 비난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제일 나쁜 사람들. 안 보인다고 저러면 진짜 안 되는데 저 습관성이에요. 맞아. 어렸을 때부터 저였던 사람들이 40대, 50대 똑같이 한다고. 맞아. 그러니까 익명성의 좋은 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나쁘게 또 활용하는 예였잖아요. 맞아요. 그걸 그냥 사람들 많이 보는데 욕적으면 별로 다 보는 사람들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인터넷 관련법을 고쳐서 이번 주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네티즌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20여 개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면서 정보통신부 게시판에서 온라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고 통신상으로라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무너지는 네티켓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하나의 검열로 해석하는 네티즌의 반발이 커져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특히나 요즘은 SNS, 게임, 메타버스 등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의 공중도덕과 규범이 새롭게 필요해진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유례없던 팬데믹 시대를 맞으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공중도덕도 있다고 합니다.
인도 한복판에 누군가 쓰다 버린 마스크가 놔둔 겁니다. 아, 마스크. 주택가 도로변에도 마스크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람들 쓰던 거를 이제 사용했던 거를 이제 땅바닥에 버려진 거 보면은 저희가 보기에서 이제 좀 피해가 올 것 같아가지고 찝찝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불쾌합니다. 아유. 저건 이제 쓰레기도 문제지만 저렇게 되면은 감염 위험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 곳에나 버려진 마스크를 치워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손으로는 이제 안 하고 집게로 집어서 이제 넣고. 실제로 마스크에는 바이러스 등이 묻었을 수 있는 만큼 자칫 접촉을 통해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고 이 호흡기 분비물 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살균 후에 버리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마스크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자리가 잡혀서 지금 뭐 우리가 본 것 같은 그런 사례는 좀 드물게 됐는데 이와 비슷하게 코로나 발생 초기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좀 있었죠. 맞아요. 점심시간 서울의 식당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지키지 않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아, 의무화가 되고 나서인데도 네. 쓰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저거를 행거칩으로 사용을 하시네요. 마스크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싶어도 끊이지 않는 마스크 시비나 폭행 소식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말을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써줬으면 하는 이런 혼자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들 가지고 있겠죠. 폭행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말씀을 하셨다가 싸움이 일어났다는 경우를 좀 봐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자리를 피할 것 같아요. 실제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다가와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이거 좀 유명했던 사건이죠. 예. 공중도덕은 남들이 불편하게 느끼기 전에 스스로 좀 잘 지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쵸, 그쵸. 예. 마스크 시비와 난동이 끊이지 않자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지하철 앱에 신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만큼 자발적인 동참 노력 못지않게 노마스크족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마스크 때문에 좀 사실은 저도 초창기에 근데 몰라서 까먹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맞아요. 약간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 마스크 쓰는 게 공중도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정말 그 막 되게 막 뭐 50년도 아니고 10년, 뭐 5년 이래 굉장히 이제 이런 그 예의 문화도 많이 맞아. 바뀐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뭔가 시간을 쭉 함께 하면서 나는 좀 이런 에티켓을 좀 잘 지키는 편인가 이런 걸 좀 되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요, 시대별로 중요했던 공중도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다 같이 잘 살아가기 위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버리고 나부터 지키자는 마음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더 재미있는 소식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공중도덕만 잘 지키세요. 추억은 유튜브 사진관이 지켜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예의 지키세요. 겨드랑이 내리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의 지키고 가실게요. 예, 지키고 가실게요. 마스크 쓰고 다니실게요. 마스크 내리고 다니신다고요? 그럼 당신의 볼이 보일 텐데. 나는 당신의 볼을 보다. 아이 씨볼. 지금 제 핸드폰에 꽃 사진만 수백만 장이에요. 몇 살이에요? 수백만 장이었어요? 어머니? 수백 장. 어머니. 맞아. 근데 나도 요즘 내 핸드폰에도 꽃 사진이 진짜 가득하거든요. 나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사진이 꽃이야. 아, 예. 그거 뭔지 알죠? 닭꼬치?